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설 명절 당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10시간이 걸리는 등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귀경길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정체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고속도로 정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정원 기자, 지금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설날인 오늘 곳곳에서 귀경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낮 12시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시간, 광주에서 서울까지 8시간 5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 6시간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CCTV로 현재 정체 구간을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 서울 방향으로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선 모습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나들목 인근 역시 양평 방향으로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 부근 천안 방향으로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서 차량 615만 대가 움직이면서 귀경길 정체가 오후 서너 시쯤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풀리다 내일 새벽 4시쯤 완전히 풀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영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요.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희동 기자, 이 대통령의 설 메시지 전해주시죠. 네, 한복을 입고 나란히 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영상 메시지로 설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이 나라를 지켜내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 미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단 말로 집권 2년 차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야 메시지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문금주 원내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가 고물가 고금리의 파고를 더욱 높였고 그 결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생은 구호가 아닌 실적이다고도 했는데 경제적 위기를 직시하고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고물가와 경기 침체,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이 깊은 걱정을 안고 있다며 명절 밥상 화두가 탄식 섞인 걱정이 아닌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가 무거운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또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 국민의 식탁 물가와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는 행동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설 밥상 민심 화두에 오르고 있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여성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을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다라고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지금 연일 이어지는 공방 어떻게 보셨나요? 설 연휴에는 보통 이제 뭐 따뜻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SNS를 통한 지금 설전이 꽤 수위가 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지난번 영수회담이 이제 취소된 이후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좀 묻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주택자 이제 세제 문제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형식상 보면 6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정말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책들을 뭐 힘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쨌건 이제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 이걸 아마 이제 국정의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정책들을 설 연휴에도 계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반면에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이제 방어, 특히 이제 다주택자 문제 해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 이 점들을 아마 부각시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대통령 이른바 설탕 부담금부터 최근 부동산 메시지까지 이 기존의 국정 홍보 창구로 활용되던 것들 대신에 SNS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왜 SNS를 활용하는 걸까요? 일단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해보겠다.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정부는 이제 대통령이 어떤 이 정책을 입안할 때 담당 실무자나 국무회에 있어서의 정책실장, 뭐 국토부, 부동산 그러겠죠. 네. 그런 분들이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시장에서 긴가민가해요. 네. 이게 되겠어? 라면서 그 불확실성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결국 면역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실행하려는 정책 자체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죠. 부동산 문제만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SNS로 계속해서 어떤 직접적인 결정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 이건 하겠구나. 대통령이 반드시 하겠구나. 하는 어떤 신호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 부분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5월 9일까지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물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만 왜 내 집을 팔려고 그러느냐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본인을 죽이기 위한 정책이 아닌데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SNS가 제2의 국정브리핑실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SNS 정치의 득과 실, 대변인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잘 굴러가면서 SNS는 거기에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이제 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당 대표의 역량이 키보드 워리어에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예. 이 말이 저는 이 대통령한테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나라 일국의 대통령이 키보드 워리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방구석 여포 키보드 워리어 이게 지금 대통령의 지금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시스템은 하나도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지금 25% 이제 곧 부과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한라인 그렇게 자랑하던 무슨 한라인 주미 대사는 뭐 하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 장관은 가서 USTR 대표도 만나지 못하고 왔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키보드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이게 시장이 의심하지 않는다 이 SNS 메시지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시장은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할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도 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시장이 걱정하는 것이냐?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거 해봤는데 다 안 되는 건데 또 하는구나.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이 양도세 중과했다가 그랬더니 오히려 거래량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세율 1%의 거래량이 7% 줄어들었습니다. 예. 네. 양도세를 80%씩 매긴다는데 누가 집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더 줄어든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재명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불과 몇 달 전에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하지 않겠다. 그거 다 해봤는데 시장이 이기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 간 겁니까? 그런데 그 일을 또 하겠다고 하면서 그게 본인도 안 될 거 알고 불안하니까 자꾸 SNS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다주택자 때문에 안 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이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 망신할 것이라고 썼다가 이 글을 지운 일이 한때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잘 활용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도 SNS를 이용해서 경기도 도정을 굉장히 빠르게 잘 살핀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인기에 힘입어서 지금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 내용을 가지고 뭔가 이제 이슈 제기를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정책 홍보라든지 정책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약간은 비합리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비시장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단순하게 국토부 장관이 아니면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표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불패시나 뭐 이런 것들인데 네. 그런 것들을 국민과 함께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국민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 약간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SNS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SNS 이러한 뭐 언행들 이러한 뭐 정책 방향에 뒤따라서 국토부에서 세밀하고 정밀한 이런 정책들이 같이 이제 수반돼야 더 올바르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이끌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지금의 정도의 수준에서는 약간은 지금 뭐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대통령 SNS에서 시작된 이 부동산 메시지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관련해 각 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에서는 여당에서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걸로 계속 이슈를 전환하려고 하고 대통령은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회피하고 밤에 계속 부동산 가지고 SNS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요즘 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SNS를 통해서 강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면서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금융과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이러한 질문으로 대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장동혁 대표는 오늘 한마디로 이 갈라치기라고 맞받아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문제라는 게 이게 이제 풍선 같은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뭘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누르면 반대편에 튀어나온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정권들이 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성공하기가 꽤 드물었습니다.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당시 뉴타운 정책으로 해서 공급량을 굉장히 늘렸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집값이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수도권에 특히 서울 지역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안 따라주면 사실은 다주택자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핵심적인 다주택자들은 사실은 서울 지역에 똘똘한 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겨냥한 거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형식상 집은 6채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다 지방에 있는 거예요. 예. 지방에 가면 대부분 또 사실은 이 요즘 미분양도 많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집값도 굉장히 쌉니다. 지방의 다주택자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모든 다주택자 이런 것들을 문제로 삼으면 사실은 이제 장동혁 대표처럼 부모님을 지방에 모시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도 똑같이 취급받는 거거든요. 지금 핵심은 지금 최근에 장관들이라든지 청와대 참모들 같은 경우에 서울 지역의 똘똘한 집들을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요가 공급 자체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사람이 팔아라. 그럼 그게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사요? 일반 서민들이 살 수 있어요? 은행 대출 다 막혀 있죠. 네.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 돈 있는 분들만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부동산 대책을 단기간 안에 어떤 잠깐 공급이 많아지는 이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일반 서민들의 집값 문제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의 어떤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렇게 할 경우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처음에 자꾸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효과 있습니다. 네. 근데 자꾸 저러면 나중에는 이게 무뎌져요, 시장에서. 그러면은 누가 말을 해도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은 최종적이어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대통령의 언어와 말들은 최종적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에 있어서 이 효과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게 1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도 그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문제를 우려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불효자는 옵니다라면서 이 노모 시골집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 대표는 이 실거주자를 밝히라는 일부 지적에 대답을 하듯 그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애국자들이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대변인님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참 몇 달 전에 이게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장동혁 대표 6채 이른바 6채가. 근데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제가 보기엔 한마디로 다 정리했어요. 벤틀리 타고 마이바흐 타는 사람들이 중형차, 경차, 용달차, 오토바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차 4대 있다라고 뭐라고 하는 격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근데 몇 달 지나서 이제 또 많이 잊어버렸어요. 예. 저도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선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 6채라는 게 구로동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본인 지역구 보령에 1억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 하나가 있어요. 거기 지역구니까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 뭐 실거주용으로 그 국회 앞에 아마 이제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부모님들이 살고 계신 보령하고 그 어디 경남 어디에 있는 거기 그것도 이제 지분이에요. 지분. 뭐 5분의 1, 10분의 1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아마 예. 처가에 상속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합쳐서 이제 6채다 그러니까 아니 야당 대표가 6채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을 어마어마하게 왜곡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그 다주택자들을 좋아해서 다주택자들 편이라서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을 편 게 아닙니다. 이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했었는데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없앴다가 예. 또 문재인 정부 때 했다가 윤석열 정부 때 없앴다가 한 것입니다. 네. 효과가 없고 시장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없앤 거지 그 다주택자 편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쉽고 간단한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좋은 집 대규모로 공급하면 국민들한테 좋습니다. 집값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한테 안 좋냐? 그게 좌파 정치인들한테는 안 좋아. 좌파 정권에 안 좋습니다. 자기네들 텃밭이 없어지고 자기들 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서 다른 정책을 갖고 와서 해보려고 하니까 본인이 불과 몇 달 전에 했던 말을 뒤집고 다주택자들을 막유라고 하고 그래서 그중에서 장동혁 대표가 6채내 공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속담을 인용해서 이 겨도 묻지 않은 개를 탓하며 이 국민이 삿대질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네. 집 많은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게 맞냐? 그걸 대통령이 묻는 거예요. 네. 특혜 주는 게 맞아요? 집 없는 사람한테 집 사게끔 특혜 주는 게 맞죠. 집 많이 갖고 있는데 세를 계속해서 특혜를 줘요. 누구 돈으로 주죠? 국민 돈으로 줘요. 왜 돈 많은 사람한테 특혜를 줘요? 그거 하지 말자. 그다음에 다주택자가 본인들 집 한 채든 두 채든 여력에 맞게끔만 보유를 해라. 네. 안 그러면 세금을 많이 맞을 수 있으니 시장에 내놓으셔.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 청년이나 서민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본인 6채 팔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모까지 끌어들여서 불호자 논다는 심파극을 찍는 거 아니냐. 너무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본질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에게 시장에 집을 내놓으라고 대통령이 고군분투를 하면 이건 진보 보수 이념 좌파 우파가 아니에요. 사실 끊임없이 보수 정권도 이 국민들에게 집을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끔 노력했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 이제 6천을 찍으려는 그런 현실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 부분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서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늘리게끔 하는 방안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시비를 잘못 걸었죠. 대통령 한 채 팔아라.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6채 있는데 왜 안 파냐. 그랬더니 우리 노부모가 운다. 그리고 애국자다. 어떻게 다주택자가 애국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당 대표로서 건전한 정책적 대안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집 6채 팔기 싫으니까 건들지 마요. 이게 지방에 있든 수도권에 있든 상관없어요. 야당 대표면 본을 보여야죠. 정책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방이 아무리 6채가 5억이든 10억이든 싸다 하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가지는 만큼만 주택을 보유하는 거.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네, 장동혁 대표가 올린 이 노모 시골집 사진에 대해 당 일각에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게 2022년 사진이다, 오래된 사진이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마 페이스북 글에 보면 이번에 이제 내려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노목에서 원래 95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제 그 흑백 사진을 올렸는데 저게 이제 지금 사진이 아니고 2022년도의 사진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조금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는 저는 받고 더블로 가면 된다고 봐요. 뭐냐면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 자, 그럼 서울 지역에 이렇게 지금 알짜배기 있는 거 다주택자들 장하자. 근데 지방이라든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까지도 전부 다 다주택자 취급하면서 똑같이 어떤 정책을 하게 될 경우에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은 사람들이 다 떠나서 빈집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건설사들 아파트 미분양 나서 굉장히 힘든 것도 많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놔둬요? 그건 다주택자라고 거기다가 소득세 막 매겨요?
그러면 이게 형평이 안 맞잖아요. 지금의 정책의 초점은 결국은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실적으로 공급을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전국을 똑같이 해놔놓고 그냥 경남 갔더니 여기는 집 한 채가 3억인데 서울은 뭐 한 평에 3억이다? 이게 불평등하냐? 당연히 하죠. 왜냐?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의 집값과 지방의 집값이 똑같으라는 자체가 이게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자꾸 지방과 서울을 똑같이 취급하면서 모든 걸 똑같이 하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책에 있어서도 이 집값이라는 문제는 서울과 지방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정교하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다주택자,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악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면 이거 문제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네, 이번엔 공천헌금과 갑질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최근 김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하면서 이 설 연휴 직후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대변인, 경찰이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선은 이게 지금 작년 말부터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늦는 것인가? 이제 와서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도대체 벌어졌을 것인가? 저는 그 사이에 김병기 의원이 거의 모든 일상사를 다 녹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강선 의원과의 그 대화, 그건 이제 본인이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데도 그걸 녹음했을 정도면 거의 모든 일을 이제 다 녹음해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김병기 의원이 지난번 총선 때 이제 비명 학살을 비롯해서 여권에 매우 내밀한 일들, 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굳은 일들 다 하고 있었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이에 그것과 관련된 그런 증거들 또는 자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궁금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그걸 무기로 해서 어떤 이른바 딜을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한 것이죠. 왜 이렇게 시간을 벌어줬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공천 뇌물 부분입니다. 워낙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 이제 복잡할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이제 많지만, 전 제일 핵심은 공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 총선 때 구의원들한테 다음 그 공천과 관련해서 그걸 이제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걸로 해서 3천만 원을 받았다가 현금으로 나중에 이제 돌려줬다라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핵심적인 그 혐의라고 보고요. 이거를 규명해서 이것이 민주당 내에서 이 공천과 관련한 이런 뇌물이 오간 것이 어떤 한 사람, 특정인,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에서의 문제다. 이 당의 풍토의 문제다라는 것이 밝혀져야 그것이 이제 수사의 성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앞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김병기 의원 작년 12월 말에 수사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같은 시기에 수사가 시작된 강선우 의원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고요. 앞서 비슷한 의혹을 받았던 현직 의원들의 경우도 이 수사에 착수한 뒤 20일 안쪽으로 첫 소환이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용이 조금 간단한데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보좌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금품 수수, 그리고 법카 이제 업무 추진비죠.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금품 수수라든지 법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무혐의 뭐 이런 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약간 좀 복잡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여러 가지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그냥 뭐 소환 조사하고 뭔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이 한 차례 이제 무혐의 내렸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약간 이제 밝히는 과정에서 뭐 윤석열 정부의 뭐 경찰 출신 국회의원도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관련해서 경찰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조금 좀 접촉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찰들이 굉장히 이제 신중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도 약간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설 이후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좀 보도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강선우 의원,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어떻게 되냐에 대한 전망보다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딴 것도 아니고 단 비리도 아니고 공천 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국회의원들 전체가 사실은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 야당의 권성동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여당의 신용대 의원은 통과되지 못했어요. 네. 자, 그리고 그동안 이 민주당은 체포 이 특권 자체, 즉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게 당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국회에 대한, 특히 여당에 대한 왜 자기 비리는 감싸느냐 이런 비판을 안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문제고, 또 특히 이제 1억 원 문제는 이미 여러 가지 사실관계로 다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법정에서 저는 판단을 받아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드시 이건 통과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변인님. 일단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뭐 이걸 포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진행이 될 거고, 가장 좋은 건 이제 강선우 의원이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포기의 의지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에 있는 의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강선우 의원을 감싼다. 그건 이미 정청래 대표가 밝혔잖아요. 네. 일벌백계 공천원금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에는 절대 이런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통과될까 말까 고민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 정치권 쟁점 짚어봤고요. 이젠 북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 매체를 통해 평양 화성지구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앞서 새별거리 준공식에서는 궁 장성들의 격려를 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조선중앙TV 보도 내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휘관들과 뜨겁게 상봉하시고 인사를 나누시면서 전체 해외작전 부대 장병들에게 전투적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제는 우리 당과 정부가 유가족들을 전적으로 보살필 것이라고, 좋은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을 누리기 바란다고 하시며,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내용이 노동신문 1면부터 4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역시 모든 사진에 딸 주애가 이 김 위원장 곁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의 참전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도박이었죠. 왜냐하면 본인들 핵심적인 병력들을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시키고 엄청난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수천 명이 전사했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들이 그냥 러시아에 그냥 교육받으러 간다 이런 명목으로 가서 실제 아무것도 없이 전투에 참여해서 거의 총알바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커질 우려가 있고, 물론 이제 반대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군사적 지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식이든지 좀 무마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저기 화성지구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서 유가족들한테 다 이제 분양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자리에 이제 김주애가 참석을 한 겁니다. 그동안 보면 김주애가 당 공식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무기 만드는 데라든지 뭐 시험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참석을 했는데, 실제 이런 데 어떤 사회적인 문제 또 내부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본인이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 국정원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후계 어떤 지명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를 좀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도 사실은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런 걸로만 내부적으로 통제가 가능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특히 딸 주애가 단지 옆에 서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뭐 주민들을 껴안기도 하고 직접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후계구도 구축을 위해서 조금 더 주민들과 직접적인 어떤 스킨십을 저는 계획한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결국 이제 북한의 어떤 이 국가 체제가 어떤 혁명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김일성이라는 그 뭐라죠?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예. 혈통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성 가부장적인 북한에서 과연 여성 후계자가 가능할 것인가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일성의 어떤 적통으로 있는 백두혈통의 김주애를 후계자로 앉히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ICBM부터 시작해서 군 관계자들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어떤 스킨십을 늘리는 것은 후계 작업에 어느 정도의 확정을 하고 지금 준비 중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게 후계 작업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이 북한이라는 체제는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좀 취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엘리트 혁명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늘 상존해 있는 부분이 아마 김정은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딸이 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후계 체제를 지금부터 확고히 하자 그런 생각에서 더 분주하게 본인과 함께 이렇게 주민들과 밀착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제도 이 군 장성들에게 경례를 받는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주해양의 파격 행보와 관련해서 올해 북한의 신년 경축 행사장 모습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딸 주해가 김희 원장 볼에 뽀뽀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송출됐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왕조가 아닌 문명 국가에서 2대 세습을 한 사례는요. 제가 알기로는 5손가락 안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정말 드문 일이에요. 3대 세습을 한 그 체제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체제가 유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4대 세습을 이제 공식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은 세계사적으로 가장 괴이한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마치 무슨 해외 토픽이나 흥미로운 토픽 다루듯이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체제가 어떤 체제냐?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의 동포들인 수천만 명이 저 체제 아래서 지금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굶어 죽기도 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파병 이렇게 하면서 국제사회 질서까지 완전히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100기 이상 만들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1945년에 미국이 가진 그 핵폭탄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투하됐을 때 당일에만 10만 명이 죽었어요. 당일에만. 그때 핵폭탄은 지금에 비해서는 폭죽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하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멸망한 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좌파 정부들은 우리가 가진 대응 체제들은 다 허무는 쪽으로 가고 군 복무기간은 자꾸 축소되고 한미연합훈련은 없어지고 대공수사권은 폐지해버리고 이러면서 북한 정권에 자꾸 눈치를 보고 북한 정권이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저는 매우 심각한 우리 안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게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여성 조종사나 전차 운전사 같은 여성들 활약상을 조명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른바 이 여성 띄우기가 주회로의 권력 승계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남녀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백도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 체제를 이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김정은의 다른 자녀 이야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김주혜 양 혼자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사시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후계를 김주혜 양한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승계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나이도 되게 어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 사회에서 굉장한 약간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김주혜 양이 굉장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뭔가 공식적으로 김정은의 후계자처럼 공식 석상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빈도가 굉장히 잦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특이할 점이 올해 1월 1일에 있었던 금수산 궁전이죠. 그 금수산 궁전에는 이제 김주혜 양의 어머니, 리설주와 김정은 이렇게 이제 셋이 전면에 나섰는데 이 김주혜 양이 김정은보다도 더 정중하게 자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일부 이제 여러 보도 매체들에서 이거 사실상 후계 구도를 낙점한 거 아니냐. 그래서 김주혜 이렇게 선전선동을 위한 북한 내부의 뭔가 이 활동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중앙에 김주혜가 이렇게 오히려 주인공처럼 나와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 13살입니다. 우리 이제 초등학교 이제 졸업할 그런 나이인데 문제는 언제부턴가 이설주가 상당히 옆으로 밀려나고 김주혜가 항상 중앙에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북한 사회라는 게 워낙 1인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항상 걸음걸이도 김정은 앞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런데 유일하게 김정은보다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김주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지금 우리가 전망을 했지만 사실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이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뭔가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그런 후계 구도를 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리지만 김주애를 계속적으로 이제 키워내는 것이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어떤 교육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또 이 동생 김여정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확실하게 김주애가 나의 후계자다라는 부분을 군, 관, 여기에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다 어디에 각인시켜주는 효과들 그런 것들을 아마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제 과연 13세, 14세 되는 이 나이에 물론 앞으로 김정은이 뭐 계속 하긴 하겠지만 문제는 과연 북한이라는 사회를 통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되면 결국 섭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럴 경우 북한 체제가 굉장히 큰 혼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평양에 생긴 신도시 화성지구의 전경을 촬영한 사진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I로 만든 거 아니냐라고 착각할 정도로 다소 비현실적인 모습인데요. 지금 저희가 사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저 사진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면 저런 건물들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텐데 뭐 북한도 나름대로 그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우리 못지않게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상해나 베이징 가면 엄청난 마천루들이 많습니다. 그런 영향들을 받으면 평양이나 화성 쪽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거는 뭐 크게 우리가 상상했던 거에 뭐 이상이긴 하나 뭐 좀 너무 특별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사실 이 도시의 발전 부분과 같이 이 김주애에 대한 어떤 후계 계승 자체도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도전들을 김정은도 그 안에서 할 것이고 요즘에 그 북한에서는 본인들에게는 인민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쓰는 걸 보면 결국에는 김주애를 후계 자리에 앉히려면 10년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10년 동안 우상화 작업도 해야 되고 하지만 옛날 방식으로 말 안 들면 총살하고 감옥 보내고 해서는 후계를 안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제 발전과 후계 구도의 안착 자체가 맞물려 있어서 저는 이런 사진들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우리도 살만하다라는 걸 좀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북한의 임무종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취업이나 결혼에 부담을 가진 이들이 홀로 설 연휴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요즘 2030 세대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젊은 혼설족들의 목소리를 신유만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김민상 씨가 매대에 도시락을 채워 넣습니다. 요리를 하지 않고도 명절 음식을 간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도록 구성된 도시락입니다. 편의점들은 최근 설 명절 도시락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데 명절을 혼자 보내는 트렌드 속에 해마다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김 씨도 이번 연휴를 일을 하며 혼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열차나 버스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하기도 좀 녹록지 않기도 하고 휴일 수당이 나와가지고 조금 좀 더 버는 것도 있긴 합니다. 회사원 이강영 씨는 이번 연휴에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일에 치인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긴 프로젝트가 이번에 얼마 전에 끝나기도 했고 이번에는 좀 혼자 조용하게 여행을 가고 싶어서 혼설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선 이번 연휴에 집에서 쉬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44.7%나 됐습니다. 고향을 방문하겠다는 응답자 33.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2030을 중심으로 명절을 온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30 세대들이 개인주의로 변화하면서 내 자신에게 명절의 시간도 더 쓰면서 개발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세태 속 젊은이들의 명절 풍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 연휴를 달구고 있는 사회 이슈들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설 명절 분위기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명절을 생각하면 친척들이 전부 모여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북적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혼자서 명절을 보내는 이른바 젊은 혼설족들이라는 그런 용어까지 등장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이 설날의 새로운 풍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가족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1인 가구 1000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명절도 난 혼자 보낼 테야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밖에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바쁜 일상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일명 공휴일, 빨간 날이라고 해도 이렇게 길게 쉴 수 있는 빨간 날이 흔치 않습니다. 명절이 돼야 이렇게 긴 연휴, 이 쉼의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혼자서 해외여행 가겠다 아니면 국내 여행 가겠다 이렇게 여행지를 찾는 분들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설날 또는 추석에 혼자 보낸다 그러면 명절 음식도 못 먹고 어떡하니 이런 걱정들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편의점만 간다 하더라도 설과 연관되어 있는 도시락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이 제품들 매출도 상당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혼자서 설 연휴를 보내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젊은이의 비중은 약 34%인데 그에 반해서 설 연휴에 집에서 쉬겠다. 그러니까 혼자서 설 보내겠다라고 했던 응답자의 비율은 44%,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혼자 있으면 외롭다.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외로움의 시간이 나만을 위한 어떤 재충전의 시간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뭐 혼자 설을 보내는 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 결혼한 부부들도 각자의 부모님 집에 따로 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사실 우리가 암묵적으로 명절 시간표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설날 전날 즈음해서 설날 오전까지는 시댁에 방문을 하고 그 이후 남은 연휴에는 친정에 가는 게 암묵적인 설날 명절 시간표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항상 시댁에 먼저 가느냐. 당연히 아내들은 이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댁과 친정 간의 동선이 가깝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동선이 멀다, 길다라고 한다면 남편의 경우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장거리 운전을 해서 사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시댁에 갔을 때 아무래도 가사노동을 본인보다 많이 하는 아내의 눈치 봐야 되죠. 그리고 어머니의 눈치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힘들다고 토로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남성들 사이에서 나는 우리 집에 갈 테니 너는 친정에 다녀와. 이런 식으로 각자 명절을 보내자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각자 귀성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제 시작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꽤 오래전부터 이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명 이걸 세퍼레이트 귀성이라고 합니다. 분리 귀성이라고 하는데 만족도가 꽤 높아요. 20대 남녀 60%가 이 배우자 가족 신경 쓰고 싶지 않고 편히 쉬고 싶어서 각자 귀성을 택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70%가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여성의 경우 92% 압도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부모 집에서 명절을 보낼 경우에 가족 갈등 줄어들 수가 있죠. 뭐 전통 가치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희석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유연한 명절 모습이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게 상상하기 어려웠던 문화 아닐까 싶은데요. 다양한 반응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제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당연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명절이라는 게 휴식과 재충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아마 이제 여성의 어떤 이 사회적 참여 또 직장 다니는 분이 많다 보니까 굳이 내가 아니 예를 들어서 이 명절날 쉬어야 되는데 뭐 시댁 가서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 뭐 저도 사실 딸 둘이지만 굳이 그걸 해야 되는 생각들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점점 문화가 이제 거의 이제 정착이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불만이 많죠. 명절 같은 경우에 그래도 가족들이 한번 모여서 떡국도 먹고 뭐 세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명절 때 각자 또 헤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점점 해가 갈수록 더 이런 현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본 여행들 뭐 주변 여행들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는 거 복작복작하는 것보다는
각자 좀 여유를 잡고 쉬러 가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좀 더 휴식하는 시간들 갖는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는 좀 정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설을 혼자 보내는 혼설족에 이 부부가 각자 집으로 향하는 각자 귀성 문화까지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은데 이 게다가 요즘은 설날을 앞두고 여기를 찾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함께 들어보시죠. 강아지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제일 많은 리뷰 중에 이제 식구들끼리 먹기 미안했다. 그동안에는. 근데 이제 그 미안함에 대해서 또 서로 보상이 되고 마음의 보상도 되고 또 강아지도 보상을 받고. 네, 반려인구가 늘면서 새롭게 생긴 트렌드 같은데 반려견을 위한 선물도 다양해지고 있다고요? 네, 반려견에도 이제는 명절 선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페팸족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제 1,500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펫 휴머니제이션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하면 과거의 경우 우리 딸아들에게 예쁜 옷 선물해줘야지 해서 설빔들 선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는 딸아들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설빔을 입혀줍니다. 백화점에서 이 강아지가 입는 댕댕이 설빔 같은 경우 10만 원대가 넘는다고 해요. 비싼 경우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명절 되면 고민스러운 게 내가 아는 중요한 분들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얼마짜리 선물을 하면 좋을지 고민되잖아요. 인간에게 하는 선물은 3만 원에서 5만 원 가성비를 따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키우는 나의 강아지에게는 아낌없이 선물을 퍼준다고 하는데 요즘 선물 세트도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강아지용 전복 삼계탕이 있다고 하고요. 오리 안심 스테이크, 멍푸치노라고 해서 멍멍이가 먹을 수 있는 카푸치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두쫑크 안 드셔본 분들이 없지요. 두쫑크를 따라서 만든 멍쪼크,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멍멍이에게 먹을 수 있는 두쫑크를 준다는 거죠. 이런 강아지를 위한 선물 세트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한우나 굴비 세트 살 때 고민스럽잖아요. 거의 이 가격대에 준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하는데 반려견도 가족으로 여기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계속해서 이 문화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아지 한복 이렇게 비싸게 사면서 조상님 차례상 올리는 비용 따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어르신들도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야말로 이 개야말로 상전이 따로 없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또 밝히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반려견과 함께 연휴를 보낼 수 있는 일명 펫캉스라고 하죠. 이런 리조트와 호캉스 예약률이 다른 때보다도 많이 높다라고 하니까요. 이제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 중심의 혈연 중심이라기보다 반려동물까지 포함하는 정서적 유대 관계로 계속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물도 선물이지만 이 설날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이 아이들이 설날을 가장 기다리는 큰 이유, 이 세뱃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세뱃돈 문화도 요새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요즘 이제 세뱃돈을 보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10,000원짜리를 줄까 5만 원짜리를 줄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많으면 대충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세뱃돈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제 받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엄마가 저 보관해 줄게 하고 다 가져갔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요즘은 이제 주식 계좌를 이제 개설을 해서 실제로 거기에 이제 주식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미성년자 이 계좌가 한 3배 정도 늘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정 정도 돈을 줘서 그걸로서 본인이 관리하도록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관념, 금융에 대한 관념 이걸 이제 키워주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다. 제 주변에도 보면 이거 개설한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17만 원, 18만 원 하는데 주식 한 주, 뭐 2주 이렇게 사서 보관해 놓으면 이게 계속 불어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들도 삼성전자가 뭐지? 그래서 거기서 뭘 생산하지? 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자기 계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특히 어린 친구들 중에서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주식에 대한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저는 뭐 이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월급만 받고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끝이라고 봐요. 그러면 자기의 금융자산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설 연휴 끝나면 더 많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바뀌는 명절 문화도 참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 대표적인 게 전통적인 차례상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열대과일이나 외국 음식을 올리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이걸 올리는 분들 많다고요? 네, 아까도 제가 두쫑쿠 언급을 했는데 차례상에 두쫑쿠가 등장할 가능성 아마 오늘 두쫑쿠를 올린 분들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두쫑쿠 만드는 영상 SNS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만 두쫑쿠 하나가 완성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전통 차례 음식이랑 별반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두쫑쿠 모양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단이나 떡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 식감도 또 쫀득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통 음식하고 거리감이 크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차례 음식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차례 음식 형식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두쫑쿠도 괜찮다라는 의견들 많습니다. 네, 이 차례상의 두쫑쿠라 신기하기도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요즘 두쫑쿠 말고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간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얼먹젤리라고 하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젤리 얼려 먹는 게 또 유행하더라고요. 젤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빠질 수 없죠. Good morning. 커질했다가 쫀득쫀득해지는 느낌이 얼리니까 오렌지와 체리 맛이 완전 부각돼요. 냉동실에서 얼려올게요. 벌써 녹았어. 맛있다. 얼먹젤리. 젤리를 얼려 먹는다고요? 네, 얼려 먹는 젤리를 줄여서 얼먹젤리라고 하는데 요즘 빠르게 변하는 간식 트렌드 따라잡기 힘들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네. 두쫑쿠 아직 영접도 못했는데 얼먹젤리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굉장히 쉬워요. 마트에 젤리들 많이 팔잖아요. 네. 이 젤리를 사다가 냉동실에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얼렸다가 꺼내 먹으면 얼먹젤리가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냐라고 봤더니 바로 얼먹젤리 식감 때문입니다. 그냥 네. 젤리는 쫀득하잖아요. 네. 이 얼먹젤리는 한 번 입에 깨물었을 때 화자작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소리가 또 유튜브에서는 ASMR 컨텐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SNS에 이 관련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이제 젤리 매출 급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품별 이 식감과 맛을 등급한 얼먹젤리 리스트까지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 얼먹젤리를 한데 모아서 여기에다가 사이다를 붓게 되면 얼먹젤리 화채가 됩니다. 얼먹젤리 화채까지 또 등장을 한 상황인데 사실 얼먹젤리 그냥 먹는 재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도 있는데 반나절 얼렸다가 꺼내 먹었더니 치아가 깨지는 줄 알았다, 턱이 아프다 이런 반응들도 있기 때문에 치아나 잇몸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네요. 빨리 변하는 것 같은데. 자, 다음은 가수 태진아 씨 관련 소식입니다. 이 옥경이라는 노래로 대중에게도 익숙한 아내 이옥경 씨가 이 치매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아빠 들어줄게. 아이고 착하네. 자, 옳지 일어나. 옳지. 여기 봐봐. 여기 앉아. 여기 휠체 앉아. 아빠 해줄게. 아빠예요, 엄마야. 누구예요? 들어봐. 어떡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는 가까이서 볼 때는 진전이 더 되지 않고 이렇게 좀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 같은데 상태가 아주 중증 치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기 같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중증 환자 치료 중에 회상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익숙한 노래나 물건 같은 걸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당신 노래 다시 불러줄까? 선생님 앞에서 해볼까? 네. 그래. 말씀하신다. 좋아, 정말로 좋아. 의사 선생님이 많이 낫대. 네, 지금 휠체어를 탈 정도로 치매 증상이 많이 악화된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증상이 악화될수록 바깥을 나가는 횟수, 빈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진아 씨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서 5월부터 밖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다리에 근육이 빠지면서 걷는 게 힘들어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모습 보셔서 아시겠지만 머리도 하얗게 샜고요. 또 과거 이 옥경희 씨의 모습과는 다르게 상당히 많이 야윈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치매가 발병한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이 치매 사실을 알린 게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전쯤인 걸로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 2년 사이에 상황이 더 나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의사 선생님 보셨지만 중증 치매 상태라고 언급을 했어요. 아기 같은 상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와 관련해서 태진아 씨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와 또 아내를 향한 걱정의 목소리가 같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치매 환자들에게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치료법을 이 회상치료라고 하는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참 저도 어제 저 프로 보면서 참 먹먹했는데요. 네. 이제 회상치료라는 게 아까 이제 전문의도 이야기하셨지만 옛날의 기억들을 같이 갔던 장소라든지 네. 옛날에 함께했던 어떤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떤 기억력을 좀 되살리는. 사실 이제 그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옥경이라는 노래가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그 옥경이라는 걸 이제 같이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 옥경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예전에 참 고생할 때 태진아 씨가 국내에서 처음에 데뷔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네. 근데 뉴욕에서 노점상도 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장면들, 갔던 장소, 노점상 했던 곳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가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그 부인한테 보여주면 그때 옛날 기억들이 이제 되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이제 직접 가서 하신 거를 봤어요. 참 태진아 씨가 옛날에 고생했던 데를 쭉 돌아다니면서 찍고 그걸 이제 부인한테 보여주면서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들. 그러니까 계속 어떤 기억력을 되살아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좀 증세가 어쩌면 좀 천천히 진행된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직접 예전에 아마 본인이 있었던 미국으로 건너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엄마 사진에 반응하는 아내를 본 태진아 씨는요. 곧바로 아내와 함께 장모님의 묘소가 있는 미국으로 향했는데 태진아 씨 부부의 모습 영상으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장모님, 이옥경 어머님, 장모님도 제 소원 좀 하나 들어주세요. 다른 건 괜찮더라도 어머님 치매를 좀 낫게 해주세요. 장모님도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저는 장모님 소원 다 드렸으니까 다 들어드렸잖아요. 예? 장모님 꼭 좀 옥경이 치매 낫게 좀 해주세요. 어머님 옥경이 치매 낫게 해주세요. 만약에 날 수 없다면 지금 상태로만 있게 해주세요.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줘요. 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은데 이 아내 회상 치료를 위해서 이 장모님 묘소까지 찾아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으로 향한 건데요. 미국 뉴욕, 그러니까 장모님 묘소를 방문한 게 25년 만의 일이었다고 해요. 네. 묘소를 방문한 태진아 씨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늦게 와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옥경이 책임지라던 장모님 유언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좀 전에 보셨다시피 거의 오열하다시피 하면서 옥경이의 치매를 낫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또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회상 치료 제발 효과를 발휘해서 아내의 병세가 호전됐다는 소식 방송을 통해서 또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어제 방송에는 태진아 씨 부부의 아들 가수 이루 씨도 깜짝 등장했는데요. 그 모습도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하고 모욕하고 나와요. 착하네. 맞아. 머리카락이 또 많이 빠지네.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걸 제대로 제가 이렇게 딱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는 2,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정했었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한 번 제가 새벽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막 이제 안방에서 조금 소란스러워서 이제 가보니까 휘청휘청 하시면서도 어머니가 막 이제 힘쓰시고 그걸 또 붙잡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이러다가는 아버지도 좀 어디 다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병이 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도 나이가 드시고 또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뭔가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집안에 현재 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셨다. 빨리 정신 차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아들 이루 씨 결국 부모님과 합가를 결정했다고요? 참 이게 이제 중증 치매 같은 경우는 케어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밤이라든지 이럴 때는 온전히 가족의 부담이거든요. 네. 사실 태진아 씨가 그동안 해왔지만 아무래도 태진아 씨도 원래 72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부인이 가끔씩 이루 씨를 알아본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에 도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루 씨가 이제 도저히 아버지도 지금 힘드시고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케어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합가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 치매에 대한 이제 국가 책임 문제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여전히 어떤 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국가적 책임이 다 하지는 못해요. 가족들이 분담해야 될 책임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이제 가족들의 책임인데 참 너무 두 분이 애쓰시는 모습 보면서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네, 다음은 동계올림픽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긴 스노우보드 이 최가훈 선수가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귀국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먼저 들어보시죠. 저 할머니가 만드는 육전이 가장 먹고 싶어요. 먼저 두쫑쿠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거를 다른 분들이 밀라노에서 주셔가지고 먹고 와가지고 그래도 괜찮고 그리고 또 마라탕 제일 먹고 싶어요 지금. 최가훈 선수의 스노우보드를 타고 정말 성인 선수 못지않은 환상적이고 담대한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 정말 멋있다 생각했는데 이 두쫀쿠 먹고 싶다는 얘기에 영락없는 10대 소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고생다운 모습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뭐 두쫑쿠를 이탈리아에서 선물을 받았다고 해요. 아마도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아마 할머님이 육전을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인터뷰에서 가족들과 파티가 예정돼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성대하게 가족들이 축하 파티 해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가 이틀 연속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친구들이 이탈리아와 이 시차가 여기 굉장하잖아요. 8시간의 시차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응원의 목소리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 길을 받아서 아마도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뭐 그만큼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니까 휴식의 시간 또 마음껏 누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한 번의 낭보를 기대해 볼 만할 일정이 있습니다.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동메달리스트 유승훈 선수가 또 한 번 메달 사냥에 나선다고요?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빅에어에서 동메달 땄잖아요. 이번에 이제 여자 슬로프 스타일 결선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예선에서 전체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위 12명이 겨루는 결선에 당당히 진출을 한 거고요. 오늘 오후 9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9시에 경기가 열립니다. 빅에어가 주종목인 선수이기는 해요. 그런데 슬로프 스타일에서도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5위에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잠재력이 굉장히 큰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아마도 오늘 또 낭보가 전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최가훈 선수부터 유승훈 선수까지 이번 올림픽 정말 10대 선수들의 화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진짜 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가훈 선수 같은 경우는 2차례 걸친 시기에서 첫 번째 시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부상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다시 시작을 했고 또 두 번째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완벽한 연기를 해냈습니다. 사실 스노우보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쇼트트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피겨스케이팅 이런 데만 이제 메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스노우보드 뭐 이런 쪽에 이제 메달이 나오거든요. 그건 그만큼 아마 정말 겁없는 10대들의 도전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스노우보드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많고 스노우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으로 좀 작고 이제 이런 선수들이 좀 유리하다 그래요. 이제 그만큼 우리와 일본 선수들이 꽤 많은 이제 상위 랭킹에 있는 거거든요. 참 이 10대들의 도전 한국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쇼트트랙 여자 1000m 경기에서 일명 람보르길리 김길리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동메달을 딴 직후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번 올림픽에 특히 마음고생이 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김길리 선수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이번 올림픽 불운 끝에 얻은 동메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많은 난관 끝에 동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는데 사실 이번 대회에서 남의 잘못 때문에 넘어진 게 3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그런 일이 없었다면 더 좋은 성과를 냈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하지만 김길리 선수 아직까지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예. 주 종목이 1,500m인데요. 주 종목 1,500m에서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얻어서 이번 한풀이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권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설날인 오늘 서울 경복궁에선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낮 동안 운하에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큰 추위도 없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합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6도, 대전과 광주 9도, 대구 12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목요일 아침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지만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